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차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박순애 교수입니다.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6월 2일 실시될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단체장과 의회의원,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의원까지 모두 8표의 중요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현안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자치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6개 정당의 원내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십니다. 다음은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토론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교육자치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입니다. 각 주제별로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원내대표님들의 답변을 들은 후에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토론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지지 호소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인 교육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모든 토론자께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국 동시에 주민 직접 투표로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합니다. 성공적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산적한 교육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최근 교육계 비리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교육감 권한 문제와 학교 무상급식 등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러한 교육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각 정당의 입장과 대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1분입니다. 먼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시작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매일같이 교육 비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울시 교육감과 관련된 참으로 충격적인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교육 비리의 근저를, 교육 비리의 문제의 본질을 교육감의 권한 축소로 지금 덮으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감의 권한을 이 축소한다고 해서 교육 비리 문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MB정부와 다른 교육 철학이나 교육 정책을 갖는 그런 교육감이 출현하는 것을 아마 막기 위한 정치적 꼼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 비리의 제일 큰 문제는 이 정부의 무분별한 자율화 조치에 있습니다. 바로 또 이 서울시 교육감의 비리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호도하기 위해서 교육감의 권한 축소 문제로 왜곡하고 있습니다만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교육의 투명성을 높이고 잘못된 자율화 조치에 대한 적절한 견제 장치가 있어야 문제 풀립니다. 무상급식 대단히 중요한 바로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전격적으로 바로 지방자치를 통해서 무상급식 전면 확대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입니다. 최근에 그 일부 학계나 그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그 교육비리 문제는 총체적 그 교육의 불실로서 우리나라 앞으로 그 주역이 돼야 할 어린 학생들한테 무엇을 던져주고 있고 무슨 교육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게 참
그 통탄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차세대 주역한테 교육의 100년대계가 걸려 있는데, 예를 들어 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그 교육감이나 교장, 장학생들이 전행을 휘두르고 있는 비리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는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와 장치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그 대책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교육 개혁을 위한 위원회 같은 걸 설치해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무상급식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가 재정을 생각해서 단계적, 점진적 실시가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하고, 세원 재조정부터 해가지고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 말씀하시죠. 예,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온 국민을 열광시킨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일을, 그것도 5년, 10년 동안 저보고 하라면 도저히 못할 일을 끈기를 가지고 해낸 우리 젊은이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게으르다,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젊은이에게 했더니 대뜸 목표가 있으면 뜁니다. 대답이 간단하더라고요.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맨날 열심히 해라. 우리가 너희 나이 때는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느냐. 그러나 지금 새 세대는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위장전입, 불법과외, 촌지 같은 소모적인 대안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희망이라고 외쳐온 창조한국당은 교육 현안에 대한 해법은 새 세대에게 꿈을 심어주는 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예, 다음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예, 교육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 사교육비에 아주 신음하고 있습니다. 서민은 서민대로,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육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학교 급식 문제가 첨예한 쟁점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학교 급식은 창당 공약이기도 합니다. 학교 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포함되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끊임없는 주장입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도 바꿔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먹는 것 가지고 차별성이나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학교 급식은 전체 무상 급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교육비리는 교장의 내부행 그런 공모제로 가야지 외부행, 초빙행 공모제로 간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 자유선진당 류건찬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죠. 네,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권한이 교육비리의 원천이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권이 원죄를 지고 있다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명박 정권이 교육 자율화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초중등 교육의 그 권한을 교육감에게 대폭 이양한 데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교육감의 이 권한 집중을 문제 삼으려면은 저는 현 정부의 정책적 과오를 정부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한테 사과하는 토대 위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육비리 근절 대책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집중 문제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문제 본질을 호도하고 숨기려고 왜곡하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현 정권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술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육감에게 가 있는 막강한 권한을 견제 감시하는 그런 확실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자유선진당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일시적으로 전면적 무상급식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이 잘 되면 나라가 흥하고 교육이 잘못되면 나라가 쇠락합니다. 저는 이 교육의 문제, 그동안 참으로 많은 그동안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교육을 우리가 개혁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적폐들을 우리가 이명박 정권에서 개혁해내겠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육료라든지 그 다음에 또 유치원 교육비 이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은 점차적으로 이것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교육비가 얼마나 됩니까? 사교육비를 어떤 형태로든 줄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대개혁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교육 정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6분의 원내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 정당에서 교육감 권한 문제와 교육 비리 그리고 무상급식에 관한 문제들 각각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교육감 권한 문제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에 대한 토론 시간은 토론자당 8분입니다. 1회 발언 시 가급적 2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두 가지 논점에 대한 토론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토론자께서는 시간 배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부터 발언해 주시죠. 예, 교육감 권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제가 문제제기 차원에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나 또 공사 입찰 비리 또 수수 비리 수수에서 빚어지는 각종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요즘 최근에 불거져 나오는 것들을 보면 교육계의 총체적 불신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자료에 보면 전국 16개 광역 교육청에서 민원인들로부터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금품을 수수한 예가 있어요. 이럴 정도로 교육계가 총체적으로 불실화되었습니다. 이게 비단 교육감 권한 축소만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교육계 전체가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어떤 교육에 임하는 자세 확립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법과 제도 개선이 따라주면서 교육감의 인사정책이나 경영정책에 일대 혁신을 가해야 됩니다. 그 일대 혁신을 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희망연대에서는 교육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걸 좀 설치를 해서 새로운 방향 제시를 하고 교육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좀 새롭게 조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장 공모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교장을 내부로부터 공모한다고 해서 만사가 해결될 것 같이 좀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는 교육감이나 교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자라나는 후세대, 소위 이 나라의 주역이 되어야 할 차세대들한테 교육적 가치를 심어주느냐에 그런 쪽으로 모아져야지 외부에서 공모하고 내부에서 어떤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또 자단하고 한다고 하는 거는 그것도 새로운 유형의 불씨를 가져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앞으로
상당한 그런 그 토론과 또 그 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국민한테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어서 발언해 주실 대표님 계십니까? 네. 예.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님. 그 교육감 문제는 비리는 돈과 힘이 있는 곳에 있게 마련입니다. 서울시 교육 예산이 6조 원 아닙니까? 이 엄청난 예산을 교육감 혼자서 주무르는데 그 교육감이 마침 자기네하고 코드가 맞는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그 서울시 의회가 한통속으로 비리를 묵인해 줘서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권한이 막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권한이 정당하게 행사되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 견제와 균형은 행정의 ABC입니다. 지인에게서 수십억 원씩을 빌려서 교육감이 된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갚을 생각을 했는지 이런 사람을 또 지원한 저는 여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 이어서 발언해 주실 분 계십니까? 자유선진당 류건찬 대표십니다. 예, 아까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교육감 권한 문제는 이 정부가 초중등학교의 그 교육 권한을 대폭 교육감에게 넘겨준 게 그 사실 원죄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무소불위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컨대 실제로 서울시 교육감의 권한을 보면은 5만 명에 이르는 교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1년에 6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 아주 막대한 예산을 그런 집행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 교육계 비리를 해소하겠다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교육감의 권한을 다시 교장으로 넘기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이게 대책이 되지 않는다,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교육위원회, 교육청의 그 고위직 비리는 다소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권한을 넘겨받은 교장을 과연 어떻게 감시 감독해서 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겠냐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교육감은 아시는 것처럼 16명밖에 안 되지만은 교장, 이 막강한 권한을 넘겨받는 교장은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이를 텐데 이걸 일일이 다 어떻게 감시 감독할 수 있겠냐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이게 비리 근절 대책이 아니라 비리 확대 대책에 불과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저희는 걱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교육감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견제 장치를 가져야 되지만 특히 우리가 자유선진당에 상정하고 있는 그 내용은 우선 인사위원회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두어서 도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명물실화된 학교 운영위원회를 좀 더욱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인사 비리를 낳고 있는 근무평정제도를 이참에 아주 대폭적으로 손질을 해서 바꾸자. 그 다음에 장학사에 대한 특혜를 철폐하는 것과 같은 이런 대책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교육감 권한만 약화시키려고 한다면은 자칫 본격적인 민선 교육감 시대를 맞아서 정부가 정권이 교육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오해,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예, 두 분이 소개되셨는데요.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나라당은 교육이 국가 백년 대계임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 개혁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동안 적체돼 있던 그 교육개혁을 위해서 적체돼 있던 여러 가지 부조리 이것을 척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교육 비리 척결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육 비리를 척결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제도적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감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권한이 너무 막강해가지고 권한이 너무 집중된 곳에서는 반드시 부패가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좀 축소시켜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강대한 이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외부에서 신선한 피를 수혈해 오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교장 공모제도 실시해서 병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교장 공모제와 또 자체 승진에서 병행해 나가면서 조금 이제 내부에 수혈을 하는 겁니다. 그 밖에 우리는 교육감의 권한을 좀 축소해가지고 이런 비리가 싹 트지 않도록 뭐 인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차차 토론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민주당 이강래 대표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교육 비리의 가장 근본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의 제일 큰 문제는 그야말로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시장 경제 중심의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자율화라는 이 미명하에 자율화 이후에 오게 되는 여러 가지 견제 장치,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통제 장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장해제시켜버린 지나친 규제 완화의 이 근본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입시제도에 졸속한 그런 시행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부패 문제가 지금 날이 갈수록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는 문제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교육감의 권한 이 확대 때문에 생긴 문제가 결코 아니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의 잘못된 방향 설정 때문에 비롯된 거기 때문에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그게 문제 푸는 해결이다라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하는 데는 거기에는 분명히 정책 의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부의 교육 정책의 실패 자체를 교육감의 이 권한 문제로 지금 호도하고 있고 또 서울시 교육감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 이거를 좀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중앙의 권한을 확대하고 그리고 또 교육부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 6월 2일 날 이 정부와 입장이 다른 정책적인 차이를 갖는 그런 새로운 교육감이 등장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 의도도 함축되어 있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 비리 문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정부의 교육 정책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무조건적인 그런 자유로 정책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의 감시 시스템, 견제 시스템, 학교 이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또 감사관 제도를 비롯한 이런 견제 장치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는 교육 비리에 대한 가중 처벌이랄지 또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이 보호 조치랄지 이런 입법적인 보완도 필요해서 우리 민주당은 이 점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예, 이어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님. 네.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제도가 그때마다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교육 자율화 또 권한을 대폭 이렇게 부여를 해서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교육정책을 펼치라는 것이죠. 그 권한이 크게 주어졌다고 해서 비리가 싹트기 마련이라고 그 권한을 대폭 축소하려면은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 권한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원이 하고 있는 대통령 이런 권한 보면 당장 대통령직을 다시 축소시키고 싶어도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의 의미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사교육비 건절시키겠다, 줄이겠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정권 맡고 나서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거기다가 교육계의 비리 문제는 지금 사립학교의 교사 임용 과정에서 나오는 비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지금 안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교장의 권한을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교장의 권한도 굉장히 독점적 권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장에게 오히려 권한을 많이 주는 형태로 한나라당이 지금 교육비리 건절안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가는 것이 오히려 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민주적 운영 또 공모제로 가는 것인데 계속 한나라당에서는 초병행
교장 공모제를 가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서울시의 전체 교장을 100% 초병행 공모제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교장에게 권한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한나라당에는 교장에게 권한을 많이 주고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지방자치 교육에 그런 의미를 축소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다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그런 데 있어서는 새롭게 그런 정책안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상수 원내대표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초빙행보다는 내부원 교장이 훨씬 더 교장의 권한도 줄이고 민주적인 그런 교장 선출 제도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 지금 창조한국당 이용경 대표께서도 바른 시정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같이 듣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나중에 다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딴 분들도 예, 그럼 질문을 창조한국당 하겠네요. 이용경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교육 비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비리를 근절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접근 방식이 마치 교원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원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나라의 동량을 기른다는 자부심으로 사는 분들입니다. 과연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유별나게 부패된 분들인가 저는 의심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성인 범죄율이 10% 정도인데 교원의 범죄율은 0.7%에 불과합니다. 의사가 3%, 변호사도 1%인데 교사의 범죄율은 이거보다 낮습니다. 교계 몇몇 상위 계층 부패로 교사 집단을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이 교육계의 문제를 나라의 문제로 그리고 균형된 인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사들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 때문에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부당하게 훼손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두 분 아마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안상수 대표님 먼저 말씀해 네. 주시죠. 우리가 교육개혁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하고 또 학부모와 또 학생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공모제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교장 공모를 에 대해서 우리가 그 권한을 무슨 축소하기 위해서나 또는 확대하기 위해서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 또 경험이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기존에 계시던 또 분들 속에서 또 이렇게 교장도 하시고 또 외부에서 수혈 해오는 분들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조화로운 그 교육을 한번 실시해보자 이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어서 질문이나 발언. 예, 질문은 예, 자유선진당 류건찬 대표십니다. 연계해서 질문을 한 가지 우리 안상수 대표에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표현이 외부에서 신선한 피를 수혈을 한다 하는 그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교장 공모제와 관련해서요. 결국 공모를 하더라도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장 자격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장 자격을 가진 사람은 현직 교장이거나 아니면은 은퇴한 교장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은 만약에 은퇴한 교장으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그런 분들을 다시 교장으로 선발해 취업을 시키면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지금 한나라당이 생각하고 있는 이 제도가 교장 정년 연장하는 방편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발언 신청. 이 질문의 핵심은 안상수 원내대표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내부형 공모제는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도 응시를 해서 교장의 공모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초병행 공모제는 이 교장 자격을 얻은 사람에게만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또 교장의 그런 권한이 대단히 큰데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교장에게 줄 서고 또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부행 공모제로 하는 것이 내부행도 많은 그런 조건만 해당되면은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질문인 것이죠. 예, 죄송하지만 진행 발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시간을 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의 성함을 불러드리면 그때부터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발언해 주실 분 계십니까? 예, 창조한국당 이용경 대표님이십니다. 네, 교육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그 4월에 경기도 교육감 선거 할 때 투표율이 12%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에 서울시 교육감 투표할 때는 15%에 불과했어요. 우리가 오늘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교육 전반에 또 공교육, 사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교육감을 뽑는데 투표율이 15%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교육의 진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육은 세종시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100년 대계인데 민주시민으로서 이렇게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곳에 모인 우리 각 원내 대표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함께 이 차제의 교육감 선거일을 저는 공의를 해서라도 대통령보 다음으로 중요한 이 나라의 100년 대계를 책임지는 교육감을 뽑는 데는 저희가 공의를 선정해서라도 여기에 몰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15%밖에 안 되는 투표율로 뽑힌 교육감에게 계속해서 나라의 장래를 맺게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예, 이강래 대표님. 예, 교육감, 교장 공모제에 대해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장 공모제에 관해서 안상수 대표님, 또 강기엽 대표님 논쟁을 하셨는데 이 정부는 교육감의 권한을 상당 부분을 교장에게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외부 공모를 통해서 외부 공모제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저희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감, 다시 말씀드립니다. 6월 2일 날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감들이 많이 등장하실 것입니다. 이 정부의 교육정책과 생각을 달리하거나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이 많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이 수단으로 교육감의 많은 권한을 교장에게 위임한다고 해놓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한나라당과 정책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을 수혈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외부 공모제를 활용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 가져올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대표님. 예, 먼저 우리 강기갑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그 교장 공모제에 관해서 내부 공모하고 외부 공모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물론 오늘 아침 그 신문에 보면은 그 서울시에서 내놓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해놓은 겁니다. 교장을 100% 공모제로 하겠다. 그러면서 학부모, 예부 인사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00%로 교장을 공모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내부 공모하고 초빙 공모에 대한 문제 제기만 있지,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은 또 확실한 바가 없거든요. 지금 이강래 원내대표님께서도 일부 공모 확대가 결국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어떤 음모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셔서 새로운 어떤 교장 공모라든지 교육감의 권한 문제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좀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안상수 원내대표. 네. 저는
그 교육감의 선거가 지금 이게 과연 옳은 제도인가 직선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투표율도 낮고 또 누군가 잘 모릅니다. 지금 수많은 선거를 하는데 그 과연 그 교육감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될 수 있겠는지, 예를 들자면 도지사 선거, 시장 선거, 시의원, 도의원, 뭐 교육위원 이거 한꺼번에 다 하는데 어떻게 검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직선제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돈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보존할 것입니까? 일정한 수준에 올라 득표를 얻은 사람은 보존이 되겠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직선제는 지금 이번에 한번 시험해 보지만은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뭐 도지사와 같이 뭐 이렇게 도지사가 나중에 지명을 해서 지방자치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뽑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외국에도 보면 시장이 바로 그 교육장을 뽑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문제를 제기하고요. 아까 질문하신 부분들은 우리 이강래 대표나 뭐 다른 분이 지적하시면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모든 사실을 개혁까지도 말하자면은 그게 업무가 아닌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느새 교육 자치에 관한 논의도 지금 중반에 접어든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다뤄야 될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 권한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은 학교 무상급식으로 논점을 전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떤 부분부터 먼저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예, 창조한국당 이용경 대표님이십니다. 네.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방학 동안에 결식하던 급식 비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해결하라는 것이었어요. 현재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50%인 것을 감안하면은 뭐 밥 못 먹어도 좋다는 이러한 태도 같았습니다. 제가 윤중현 장관에게 방학 동안에 점심을 거르지 않게 이 400억 원밖에 되지 않는 이 비용을 배정해 달라고 했더니 고려해 보겠다고 말만 했지 나중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더라고요. 나중에 나라의 살림을 맡고 있는 이분이 성장기 아동의 무상급식을 허필리즘의 행태라고 치부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또 놀랍게도 여당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장기 아이들을 굶기지 않는 것은 나라의 100년 대계를 위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돈 없어서 못하는 거 많습니다. 하지만 돈 없어도 하는 것도 많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입니다. GDP의 4%에 머물고 있는 교육 예산을 대통령께서는 대선 공약 때 6%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상급식 하고도 남습니다. GDP의 1%면 이게 바로 10조입니다. 예, 이어서 발언해 주실 분 계십니까? 자유선진당 류근찬 대표님이십니다. 예, 이 무상급식 문제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권이 6월 2일 날 그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급조한 그런 측면이 대단히 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의 13% 정도가 급식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 급식 범위를 20%,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나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면 실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아동급식 문제가 예산 측면에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부터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서민층, 도와줘야 될 층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되지만은 그런 돈이 있는 사람들까지 국가 재정을 통해서 무상으로 급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선거 끝난 후에 정치권이 진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분하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초등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리 자유선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무상급식에다가 선별적으로 그 일부만 돈을 받는 선택 그런 급식, 그 다음에 유상급식, 이런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급식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는 것을 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어서 발언해 주실 분 계십니까? 예. 이강래 의원님. 무상급식과 관련된 민주당의 입장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헌법 31조에서는 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기본법 이 8조에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의무교육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급식법 6조에서는 바로 이제 이 무상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교육의 의미가 무엇인가? 단순히 수업료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 급식비를 포함한 일체의 이제 비용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경제 사회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가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교의 그런 의무 교육의 내용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런다면 무상급식의 문제는 결코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의 문제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그런 의무의 문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한나라당은 이제 이런 바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처할 의무 자체를 포기한 채 구구한 변명 늘어놓고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안상수 대표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다시 반박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비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초중등학교 학생 다 합하면 이 745만 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1조 8천쯤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바로 부자감세를 통해서 5년 동안 90조가 지금 감소되고 있고, 이 부동산 종합세, 바로 이것만으로도 연간 1조 5천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처리하면 얼마든지 재원 가능합니다. 또 4대강 예산 22조가 들고 금년에 8조 6천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부만 하지 않아도 예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6월 2일 날 지방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 학교급식 문제, 무료급식 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끝나면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네. 예, 지금 강기갑 대표님과 노철래 대표님께서 발언 시간이 좀 많이 남으셨는데요. 어떻게 발언하시겠습니까, 노철래 대표님?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무상급식 문제가 참 핵심 이슈로 등장을 했는데, 이 무상급식 문제는 사실 2000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선거 공약으로 냈던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지금 민주당의 전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당 시에 이 무상급식 문제를 실시를 안 했어요. 그때도 여러 가지 국가 재정이나 세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6.2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무상급식 문제를 전면 실시해야 된다 하는 거는 뭔가 앞뒤가 전도된 그런 좀 감을 갖고 있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상급식은 국가 재정이나 여러 가지 정책 시행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예로 없는 사람, 좀 낮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부유층의 자녀의 급식비까지 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어떻게 보면 좀 소득이 낮은 것도 서러운데 내가 세금 내가지고 있는 집 자녀까지
급식을 제공으로서 그 어떤 그 형평이라고 하나 그런 쪽으로 좀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 그거는 또 다른 불균형을 자아내는 그런 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상급식을 단순히 어느 예산, 예를 들어 4대 강이다, 뭐 여타 무슨 예산을 깎고 절감해서 실시하는 차원이 아니고 국가재정 전반적인 걸 고려하고 그래서 먼저 세수의 근본적인 것부터 그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종부세 말씀하셨는데 그 종부세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런 그 제도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를 만들어 놓고 나서 국민들한테 불평, 불만 없는 급식으로 가주어야 그게 명실공히 국민이 신뢰하고 믿는 그런 그 급식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어서 발언 신청을 받아도 되고 아니면 강기엽 대표님 네. 지금 많이 시간이 남으셨는데요. 제가 먼저 할까요?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예. 우리 헌법 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 중 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됩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이들의 식습관이라든가 식생활 또 건강의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의 일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상수 원내대표님, 초등학교도 의무교육이고 결국은 초, 중 학교 이 무상급식도 의무 급식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많은 시민들한테 국민의 80%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라당에서는 왜 그걸 굳이 꼭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나라당 안상수 예.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의무교육에 과연 무상급식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는 헌법의 해석 문제이고요. 선진국의 예를 보겠습니다. 모든 선진국에서도 부자들까지 급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인구가 아주 적은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 정도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선진국에도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선진국에도 하지 않은 일을 왜 이번에 갑자기 더군다나 노무현 정권 때 공약으로 내놓았던 것까지 하지 않았으면서 야당이 되자 갑자기 자기들은 뭐 예산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포퓰리즘으로 선거만 의식해서 표만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저소득층과 농어촌, 산촌 이런데 학생들 초중등 학생들에게는 전면 급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확대해가지고. 다만 부자들한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돈으로 그리고 또 예산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차라리 그보다는 부자들한테 급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젊은 그 부인들이 일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을 무상으로 해주자. 그렇게 해서 사회활동 범위를 넓게 하자. 그리고 이것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보육 5세까지의 보육을 무상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유치원 교육 5세까지 유치원 교육도 무상으로 하자. 이것이 훨씬 부자들에게까지 급식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그 정책을 얼마 전에 한나라당에서 내놨습니다. 저는 이 정책이 훨씬 국민들에게 설득력도 있고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젊은 엄마들, 부모님들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발언하시거나 반론을 제기하실 예. 분 계십니까? 강기갑 대표님. 물론 스웨덴, 핀란드 또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가 무상급식을 많이 확대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지자체 단위로도 무상급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잘 아시겠지만은 세금을 쓰는 것은 공평하게 모두에게 다 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부자들에게 재벌들에게 91조 원 12년까지 감세법안 통과시켜서 오히려 국간을 치워주고 그 국민이 70%가 반대하는
4대 강연을 그렇게 돈을 쓰면서 여기에 부자들 자녀들에게 무상급식 한다는 것은 이거는 낭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나는 돈을 내지 않고 식사를 점심을 먹고 또 부잣집 아이들은 돈을 내지 않는다 돈을 내고 있다 하는 여기에 차별성과 자괴감 이런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가슴에 상처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0개나 되는 단체들이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라. 아이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것은 쓰는데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걷는데 차별을 둬서 더 많이 걷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유선진당 류호건 전 대표님. 예, 의무교육 내용에 이 무상급식이 과연 포함되느냐 여부, 이게 저는 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우리 당내 일사들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아주 장시간 토론을 해봤습니다만은 결국 의무교육 내용에 무상교육이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결론 내기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결론이 이렇습니다만은 만약 무상급식이 의무교육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학용품도 무상으로 줘야 되고 교과서도 무상으로 줘야 되고 특히 학생들의 건강도 무상으로 치료해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 의무교육 내용이라기보다는 복지 차원의 정책이다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질적으로 이 교육 자체의 대상이고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정부나 지자체가 자정 여건에 맞게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무료 급식과 저가 급식 그리고 유료 급식 등 여러 가지 경우를 혼용하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무상급식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용영 대표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번 정도 발언 기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는 좀 딴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교육비에 관한 그 부담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비 부담이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다는 것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과도한 교육비 때문에 교육비는 주택비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노인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등록금이 없어서 자퇴할 수밖에 없고 또 경력 20여 년의 중견 검사가 아이 학비 때문에 사표를 제출하는 그러한 지경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비에 쏟아붓는 돈이 공교육, 사교육 합해서 약 8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돈이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준다고 해도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내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 아이보다 더 좋은 교육을 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국민 속성상 경쟁에 초연할 수는 없습니다. 옆집 아이와 비교하는 것만이 중요한 세상에서 사교육 문제에 답이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우리끼리 경쟁하는 것을 벗어나서 세계와 경쟁해야 합니다. 경쟁의 상대를 또 경쟁의 기준을 글로벌에 맞출 때 또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끼리의 경쟁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유건 것입니다. 전 대표님, 지금 저희 무상급식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무상급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이거는 고맙겠습니다. 교육의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쓰라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급적 저희 토론 주제에서 네, 벗어나지 제가 않았으면 이야기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기 유학 보내자는 말이 아니고 우리끼리의 경쟁을 글로벌 경쟁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면은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는 경쟁에서 대학에서의 성공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러한 경쟁으로 바뀌고 특목고의 존재 이유를 대학 입시에서 글로벌 경쟁으로 바꿔야지 우리 교육 문제 해법이 보일 것입니다.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니까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 무상급식은 이 먹는 문제가 아니고 굶지 않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두고두고 일생 동안 그 후유증을 앓게 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공평한 그러한 모두가 다 무상급식을 받는 환경에서 아동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그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저는 이것이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치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그 창조한국당 이용경 대표를 유건찬 대표를 이름을 잘못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발언해 주실 분 계십니까? 예,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대표님. 그 우리 헌법 31조에 보장된 그 의무교육은 그 국민의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기초한 헌법의 조항이지. 그래서 이제 그 초중학교의 그 의무교육을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법에 보장을 했고 거기에 그 무상급식까지 포함되느냐 하는 거는 뭐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 무상급식은 결국에 새로운 그 불평등을 자아낼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 국가 재정이 어떻든 고려돼야 됩니다. 물론 뭐 종부세 문제나 법인세 문제나 이런 문제가 사전에 어떤 그 해결이 되지 않고는 지금 재정상에 상당히 그 손실을 지금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가 복전해졌다고 해서 이 국가 재정이 선거 논리에 매몰되어서는 국민이 그만큼 불평등한 혜택을 혜택이 될 수 있다라는 쪽입니다. 예를 들어 그 무상급식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부작용. 물론 그 0세에서 그 5세까지 그 보육 문제나 또 그 3세에서 5세까지 교육비 이것도 상당히 그 심각한 재원이 필요로 한 거고 또 이 결식아동에 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는 자한테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있는 자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불평등의 새 모순을 낳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사전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다 보완을 해놓고 나서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전면 실시로 가는 게 원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강래 대표님. 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재정 문제를 제기를 하거나 또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주장은 학교에서의 지금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결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학교에서 지금 차별급식 때문에 눈치밥 급식 때문에 아이들 가슴이 얼마나 멍들어가고 있는지를 아마 현실을 파악하신다고 그런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고 의지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당은 지난 10년 집권하는 동안에 왜 못했느냐는 말씀하셨는데 그때 다른 분야의 교육 저희는 복지제도 확충하는데 4대 복지제도 확충하고 또 기초 이 복지제도 확충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아마 마지막 발언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자유신진당 류건찬 대표님이십니다. 예, 그 시간이 한 1분 반 남아서 우리 민주당 이강래 대표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얼마 전에 그 4대강 사업비를 놔두고 그다음에 세계 잉여금 3조 원, 4대강 예산에서 한 2조 5천억 이렇게 해가지고 5조 5천억 정도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이 4대강 사업, 이거 분명히 4대강 사업은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깎아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뭐 우리 국회에서 이 사업비를 감액하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굳세게 밀고 나가긴 합니다만은 4대강 사업비가 깎아져야 되지만 오늘 민주당 이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깎인 예산을 가지고 급식 문제에 재원으로 쓰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민주당이 이 4대강 사업에 놔둬지는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쓰고자 하는 것인지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 그 분명한 입장을 좀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3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30초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4대강 예산 22조입니다.
금년 8조 6천입니다. 저희는 그 중에 일부를 일자리 예산 또 그리고 이 무료급식 확대하는데 전용할 수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자 감세입니다. 부자 감세 중단하면 이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 무상보육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재탕, 삼탕 공약일 뿐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실제로 허수입니다. 2015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 끝난 다음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런 허황된 이 허구적인 그런 공약으로 선거 상황 흐리지 않기를 기대하고 예, 시간이 오버가 됐습니다. 예. 지금 강기갑 대표님하고 안상수 대표님 시간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발언기 활용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리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부자들에게까지 급식하는 나라는 선진국에는 별로 없습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보다 다 잘 살지 않습니까? 또 중국도 그렇고 또 그 외에 많은 나라에서 대부분 선진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용으로 급조된 포퓰리즘적 정책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다 필요합니다. 수지를 개량하고 홍수 예방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한강 개발해놓은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좋습니까? 그거 안 해놨으면 해마다 홍수로서 그냥 난리가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막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시한다는 거는 감시에 그걸 하지 말자. 감시를 해가지고 그다음 기업이 그걸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업에서 열심히 일해라. 그래가지고 소비도 진작시키고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을 하고 경제 성장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인데 그걸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포퓰리즘 정책에 너무 매몰되면은 아무리 야당이 됐다 해서 그렇게 이제 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언제나 우리는 집권당으로서 예산도 생각하고 또 국가 살림도 생각하고 또 정말 저출산 문제 이런 것이 심각하고 또 여성들의 사회 참여 이런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5년 내에 그 무상 보육 그리고 무상 유아 교육 이걸 실시하는 것이 훨씬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기갑 대표님 1분 52초 남아 있는데요. 발언 활용하시겠습니까? 네. 한나라당에서는 무상 교육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2011년과 2012년까지 04세에서 또 5세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공약은 어디 간 데 없고 무상 급식 하자 그러니까 그 예산 가지고 이거 하겠다 이렇게 뗀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 영국 무상 급식 합니다. 전면 다 실시를 안 한다는 것이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자체도 무상 급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자립도가 92% 되는데 불가해야 한 150원밖에 지원 안 하지만은 경남이라든가 전남 같은 데서는 무상급식 지원비를 500원, 600원도 더 추가로 친환경 급식비를 더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매도한다는 것은 이건 참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왜 이렇게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헌법에 나와 있듯이 지학 필수 무상설이라는 게 지금 많이 근거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학교 급식 문제도 교육의 일환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이 논리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왜 이렇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 요구하느냐 하면은 자기 자녀들이 둘이 학교 다니는데 한 아이는 급식비를 내고 한 아이는 무상급식비 대상으로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돈을 우리는 안 내고 먹는다 하는 그 차별성과 자괴감, 이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 간에 알려지면서 굉장한 그런 자존심을 상하고 오히려 내가 밥을 안 먹으시면 안 먹었지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아이들이 울고불고 하는 이런 사안들을 한나라당에서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잠깐만 이렇게 주장하면은 2,100개가 넘는 단체들이 이 운동을 펼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럽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용경 대표님, 류건찬 대표님 아주 짧은 시간 남았는데 40초 남았는데. 예, 쓰겠습니다. 활용하시겠습니까? 예.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 자꾸 포퓰리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할 때 그 방학 동안에 굶는 것이 뻔한 아이들한테 400억을 주게끔 좀 예산을 배정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나라당이나 뭐 민주당이나 그 예산 나온 예산안보다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엄청나게 부풀려 몇천억씩 부풀려가면서 예산을 형성하면서도 그 400억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이 굶는 아이들을 먹이자는 건데 어떻게 이게 포퓰리즘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네, 뭐 답변하실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유건찬 대표님 20초 남아 있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자치가 1시간에 다 토론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 제약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론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군구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지역이 있는가 하면 지자체의 자율통합이냐, 정부 주도의 통합이냐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포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전반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창조한국당은 현 지방행정체제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IT 시대에 정보통신의 발달이 세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우리가 주위와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선거에 있어서도 인터넷과 모바일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녹음기에 메시지를 남기는데도 익숙해져 있고, 직접 만나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필요성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할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당연히 선거구 개편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같은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은 정치적 유불리에 근거해서 행정구역의 문제를 논하니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나라의 장래와 미래 비전을 봐야 되는 이 문제를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 말씀하시죠. 예, 기본적으로 주민 불편이나 교통, 정보, 통신망들의 발달로 인해서 행정구역 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또 정부 주도 행위로 하향식 행태로 주민들의 절차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나 과정들을 제대로 밟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체제 개편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행정구역을 통합하고 키우기만 하면은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등,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등,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이런 행정체제 구역 개편은 문제가 있다. 실제 행정체제를 개편했을 때 얼마만큼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런 부분을 해 나가려면 상향식 주민들의 동의나 절차나 과정들을 밟아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지역 간의 양극화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대안적 제시 없이 행정체제 개편 밀어붙이게 하는 것은 저희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지켜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류건찬 원내대표 말씀하시죠.
네, 일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통합 작업을 하거나 그 움직임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금 국회 내에서도 이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안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시군구, 전국의 시군구를 60개 내지 70개로 광역화하고 시도를 없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이른바 주민 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에 역행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고, 그리고 지방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논의는 자유선진당은 지금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단지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 세계적 흐름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를 더욱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16개 시도를 더욱 광역해서 5개나 7개 초광역단체로 만들어 가지고 이 광역자치단체에다가 외교, 국방, 통화를 제외한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갖는 완전한 지방국가로 개조하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늘 주장하는 이른바 강소국 연방 제도입니다만은 이런 방향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보다 먼저 지금 우리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만은 행정체제 개편이 우선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말씀하시죠. 네. 현행 행정 체계는 지금 100년 정도 된 체계입니다.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교통도 발달하고 통신도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에 관련된 그 기본법이 지금 그 관련 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의 접근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하루빨리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에 원래 2월 달까지 이걸 통과시키기로 했었는데 또 연기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그 행정의 비효율성, 예를 들면 단계적으로 돼 있는 부분도 지금 동에서, 그 다음에 시에서 군에서 또 업에서 읍면동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제 도까지 이렇게 연결되면은 너무나 체제가 많아서 낭비의 가능성이 많고, 너무 또 짧은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제 한번 바꿔보자는 게 우리가 내놓은 법안들이고, 지금 특위에서 이 부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죠. 지금의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 또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 모두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 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몇 군데를 정부가 나서서 이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큰 부작용이 생겨서 오히려 행정체제 개편에 방해 또는 저해 요인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큰 틀 속에서 전국의 이 16개 시도를 어떻게 하고 또 시군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무리하게 속도전하듯이 또 그리고 주민들 의사 전부 무시하고 또 결국 이 시군구의 통합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이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효율성만 강조해서 지방의회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커졌습니다. 이제 행정체제 개편 국회 특위를 통해서 뭔가 이걸 추진하는 추진 체제를 만들어내고 이 체제 속에서 원활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민주당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 말씀하시죠. 예, 행정구역 개편 참 누구나 다 원하는 사항이고 또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총론에서 이렇게 거론을 하면 국민도 또 정치권도 행정부도 다 원하고 있고 필요로 하다고 필연성을 개진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강론에 들어가면 다 이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는 데는 물론 아까 그 선진당에서 얘기할 때는 더 광역화하자 5, 6개로 그런 안도 있고 지금 그 국회 지방행정특위에서 거론되는 건 60개 내게 70개로 해서 좀 중간 단계의 그 준광역화를 해서 효율적이고 좀 지역의 어떤 교통 편의나 여러 가지를 그 생활 편의를 고려해서 개편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미래협력연대는 자율통합을 위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를 좀 대폭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론자당 총 5분의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가급적 1회 발언 시 2분이 넘지 않도록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최대의 과제는 지금 양극화입니다. 사실 지방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구역을 통폐합한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겠느냐, 경쟁력을 그렇게 가지느냐 하는 데 대한 전망과 근거가 지금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 지방 교부금이 지금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1년에 6조 이상의 지방으로 내려가야 될 교부금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실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방을 살리려 그러면은 사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이 부재 감세를 처리하고 지방에 내려가야 되는 교부금을 이런 것들을 더 내려 보내줘야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실제 SSM으로 신음받고 있는 중소상공인들 재래시장을 살리는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근거 없는 그리고 전망도 불투명한 통합만 하고 몸집만 키우면은 지방도 잘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행태로 몰아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제기하셨던 그런 개선과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실정이 한 군데로 집중될 때 또 지역의 불편, 양극화 현상들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듯이 점진적으로 상향식으로 진행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당론이고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발언해 주실 분 계십니까? 예, 유건찬 자유선진당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를 60개 내지 70개로 통합하는 안, 이 행정구역 개편안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 중앙에 대한 예속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소지역주의를 더 부채질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권한이 지금 중앙정부로 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방법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은 더욱더 중앙으로 예속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 방식의 행정구역 개편을 반대한다 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국가 대 국가의 경쟁 이상으로 도시 대 도시 그리고 지역 대 지역 간의 경쟁이 대단히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정치적 목적의 행정구역 개편에 앞서서 지방정부가 국제 경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권한을 지금부터 지방에 남겨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 분권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분권화가 되지 않으면은 지방이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21세기 지방은 더 이상 중앙이 나눠주는 그런 파일을 받아먹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파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 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전국을 500만 내지 1000만 명 단위로 구성하는 광역
지자체로 확대해서 여기에다가 분권을 권한을 넘겨줘서 마치 유럽의 스위스나 그러면 아시아의 싱가포르 같은 강소국 지방 국가를 구성해서 국제 글로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쟁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것이 늘 얘기하는 우리가 강소 연방제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거듭 감겨드립니다. 예, 이어서 발언해 주실 분.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예, 안성수 원내대표님. 저는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행정구역 개편 기본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월 달에도 통과되면은 속력을 내서 적어도 다음 4년 후에 적어도 그 법안 내용을 보면은 4년 내에는 전국을 적어도 6, 70개나 7, 80개로 이렇게 크게 광역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 강제가 통합이 이루어져야지 물론 이제 당사자 해당 지역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통합을 하는 것이지만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강제성이 없으면은 법에 의한 강제성이 없으면 통합 작업이 잘 안 됩니다. 각종 이해관계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이 행정의 비효율을 줄이고 그리고 그 지역 7, 80개 이렇게 좀 크게 이제 만든 거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근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권한을 이양해야 됩니다. 권한을 이양해가지고 지방 분권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처럼 이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도 조세권, 재정권, 그리고 인사권 이런 것이 주어져 가지고 하나의 자치정부 비슷하게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지방자치가 정말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고 또 지방 분권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이강래 대표께서 좀 도와주시고 또 여기 계시는 원내 대표님들께서 그 법이 빨리 통과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대표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행정구역 개편 절실히 필요로 하다는 취지의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지방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게 기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좀 자율적으로 유도를 몇 군데 해봤는데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인근 좀 재정 자립도나 행정 기반이 좀 튼튼한 지역에 인근에 있는 좀 지역세가 약하다든지 좀 뭔가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는 지역 주민들이 나은 지역에 흡수 통합된다라고 하는 이런 소위 위기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잘 되다가도 중간에 도중에 그게 무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상대 지역이 피해를 안 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 안정을 또 현실적 안정을 좀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사무 업무의 지방 분배가 좀 우선이 되어져야 되고 또 주민이 밀착형으로 자기네 실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지방재정이 확충돼야 되거든요.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국세가 80%고 지방세가 20%입니다. 이런 불균형적인 세제 구조를 가지고는 지방 분권을 해서 지방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 토대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세제 개편이 또 우선적으로 따라줘야 되고요. 그런 게 전반적으로 되어졌을 때 지금 우리가 정보화 또 각종 사무 편의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지방의 분권 지역에 놓아줌으로써 그런 지방이 골고루 행정 편의를 보면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 또 기대감을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창조한국당 이용경 대표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네,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 책임을 권한을 주자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나왔고 또 재정을 확충하자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모두 다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아까 지역색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지역색이 너무 강한 데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방향의 지역색의 폐해를 줄이는 데도 초점을 좀 맞췄으면 합니다. 이 지방 재정이 파탄의 위기에 있습니다. 지방채 잔액이 25조 원을 넘고 호화청사 짓기 경쟁에다가 전시성, 선심성 사업을 방만하게 벌리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되면 중앙정부가 메꿔주겠지 하는 그러한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권한과 책임을 묻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예를 들면 강원도의 경우 그 알펜시아 리조트라고 하는데 100% 분양이 다 된다 하더라도 2,800억 원의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경기도 또 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이 540%나 됩니다. 중앙정부가 4대강 사업의 공기업 자금을 우회 조달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지자체도 산하 공기업을 통해서 방만한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은 다 세금으로 국민이 메꿔넣어야 할 돈입니다.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에 권한을 주되 책임을 함께 묻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 창조한국당이 바라는 것은 현재의 그 행정체계를 1특별시, 6광역시, 9도의 체제를 1특별시 또와 7개의 도로 통합하는 그러한 방안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광역 7개 도 속에 시군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저희 창조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예, 이어서 발언해 주실 분. 민주당 이강래 대표님. 예, 지금의 지방행정체제는 100여 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교통통신의 발달, 또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의 인구의 절대적 감소,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체제로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적인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읍면동, 시군구,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도 3단계의 지방행정 계층 구조를 이것을 둘이나 또는 하나로 줄이는 작업입니다. 아까 이제 몇 분 대표님들께서 전국을 뭐 70개, 80개 정도의 시군구로 개편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개헌을 하는 것 못지않게 대단히 큰 개혁 작업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이제 사회적인 이 갈등과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 혼란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중대 작업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거를 밀실에서 몇몇 사람들이 뚝딱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이제 사회적 합의 형성을 해야만 제도 도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작업과 병행해서 개헌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작업과 이 병행해서 선거구제 개편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그야말로 문제 접근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개헌이나 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나 이런 지방행정체제는 그야말로 이 국가적인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순차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될 것이지 대통령의 업적을 위해서 이걸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께 분명히 요구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주력하실 것인지 개헌에 주력할 것인지 그거를 분명하게 결정하고 접근하는 게 옳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상수 대표님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행정체제 개편과 개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체제 개편대로 진행하고 또 개헌은 그건 권력 구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어서 발언해 주실 분 계십니까? 자유선진당 류건찬 대표십니다. 지금 오늘 토론에 나오신 우리 원내대표들께서 이 용어가 좀 다소 사용하시는 용어가 다소 좀 혼란스럽다는 걸 느낍니다. 지금 대부분 그 행정 구역 개편 논의를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보다 앞서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행정 체제 개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앙의 그 행정 권한과
자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데 하는 문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는 행정체제 개편에 주목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언필진 행정구역 땅덩어리를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붙일 건가 하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만 몰두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방에 대한 지방 분권을 아까 계속 여러 대표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자정적 분권이 지금 대단히 취약합니다. 지금 자정적 분권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대단히 심합니다. 이 특히 감세 조치와 맞물려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에 지금 악화 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것은 지방 분권과는 역행하는 상황이다 하는 분명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진정으로 이 중앙정부가 지방을 살리고자 한다면은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돈과 권력을 지방정부에 빨리 나눠줘야 됩니다. 전체 세금 수입의 80%를 중앙에 갖고 나머지 20%만 지방에 돌아가는 구조, 이것은 하루빨리 뜯어 고쳐야 된다 하는 그런 강조의 말씀 드립니다. 예, 이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현재 강기갑 원내대표님 가장 바른 시간 많이 남으셨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지방 정부는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야단들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통합, 지역 통합을 하면은 지원을 많이 해주고 경쟁력이 커진다 하니까 우리도 빨리 통합을 해서 뭔가 살림살이를 좀 낫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데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시군구와 통합하려고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민주노동당은 근본적으로 지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오로지 재벌들만 부자를 곳간을 채워주는 이런 정책을 쓰고 지역을 소외시키고 외면하는 정책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크다. 수도권 구제를 완화해가지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 도모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수도권으로 다 빨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행정체제 개편하고 통폐합하면은 지역이 경쟁력 생기고 경제가 나아진다 하는 이런 주장들은 저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거죠. 씨 한 닭을 한쪽으로 빼앗아 가면서 계란 몇 개 던지는 이런 행복과 뭐가 다를 바 있느냐. 그래서 우선 감세법안 처리해가지고 30조가 2012년까지 조가 넘는 지방 교부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복구시켜서 지원해주고 대형 슈퍼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이 커지고 재래시장들이 신음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책들을 빨리 펼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나 예를 들면은 파출소가 효율성이 없다 해가지고 경비를 절감하자 해가지고 지구대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 해보니까 출동 시간이 너무 늦고 치안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다시 파출소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이런 검증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들을 장기간을 통해서 검증해야지 중앙정부가 일방적 주도 형식으로 몰아가는 행정체제 지역 통합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주당 이강래 대표님. 예. 안상수 대표께서 아까 저에게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자, 현재 국회에 지금 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일단 종결하고 결론을 내서 정부의 지금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조속하게 띄우자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국회의 행정체제 개편 특위는 그동안 열심히 논의를 해서 상당한 진전을 본 게 사실입니다. 바로 27명으로 대통령 직속에 바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기구를 설치하자는 데까지는 의견의 합치를 본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특정 지역에서 이 통합을 할 시군 사이에 합의가 된다고 그런다면 지방단위 조직도 만들자라는 데까지 아마 합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미합의 쟁점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대단히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읍면동을 폐지하고 이것을 주민자치기구로 전환하자라는 그런 합의를 했는데 법인격을 갖춘 이 주민자치기구 구체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법에 담을 수 있는 구체적 내용 합의가 아직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시 광역시의 지금 구, 주은자치 형태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지방의원을 뽑지만 이 앞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는 지방의원 선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만 이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 공론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고 또 아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바로 도를 폐지하고 이 시군구 통합으로 가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 존폐 문제, 현재 국회 특위에서는 도를 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 결론 내놨습니다만 이 문제도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토론과 사회적인 이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기본법에 담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내용 합의가 돼야 그래야 이 특위 종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대표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분권. 이건 결국 행정의 비효용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 하고 비능률을 좀 해소하자라는 취지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지난번 지역 간의 어떤 불균형 해소, 상대적 백탈감 문제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간과의 산들 문제가 이 행정구역하고 선거구 문제가 또 상당히 첨예하게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방의원 선거, 이 문제, 선거구가 이 행정구역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제 어느 3개, 4개 지역이 이렇게 합쳐질 경우 본인의 선거구가 없어진다. 자치단체장의 어떤 지역이 없어진다. 이런 쪽에서 상당히 이 통합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지방행정 체제 개편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결국에 본인들이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이 모아졌던 이 논리가 분산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헌법 개정보다도 못지않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자율적으로 유도가 되지 않는 한은 그런 첨예한 이해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현재 안성수 의원님, 이용경 대표님 가장 발언이 많이 남으셨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강래 대표님하고 또 우리 노철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정체제 또는 구역이 개편이 돼야만 합니다. 이거는 시대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하고 또 국민들께서도 참을 것은 조금 참아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선진국 형태로 가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구분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이 강화돼 가지고 상당히 권한이 지방에 이양돼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방이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강기가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나라당이 재벌에만 신경을 쓰고 지역은 소홀히 한다 그러셨는데 그거는 너무나 좀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나라당은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역별로 지금 그 혁신 도시라든지 뭐 기업 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꾸 조그만 규모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지역마다 뭐 청사도 크게 호화청사를 짓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 그 예산 낭비가 말도 못합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 낭비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합하면은 그 집들을 지금 뭐 시청이 몇 개나 크게 지어져 있는데 그 집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 이런 문제들에서 어려움을 겪기 전에 빨리 우리가 입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4년 내에는 지역 행정구역 개편이 돼 가지고 또 행정체제도 개편이 돼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각 지역이 지역적으로 특화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뭐 이런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어느 지역은 대학을 뭐 육성 많이 시킨다. 또 어느 지역은 뭐 다른 산업을 발전시킨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각 곳에 딱 기업이 제대로 들어와서 기업이 운영돼서 거기서 세수도 올릴 수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물론 농촌으로 특화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지방 특화를 통해서 지방 조직은 슬림화 좀 축소하고 그리고 기업은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이 진정한 지역 발전이지 중앙에 권력 다 나눠주고 일부씩 나눠주는 형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창조한국당 이용경 대표님 발언 신청하셨는데 그 지방 행정구역하고 선거구가 따로 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대의민주주의인데 내가 뽑지도 않은 대표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렵겠지만 대승적으로 선거구 문제는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문제가 일단락된 다음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몇 분이 이 지역구가 당연히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걸음도 안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창조한국당은 지역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 비례대표로만 구성되어 있는 저희 창조한국당이 맡겨야지 저희가 공평하게 그리고 나라의 장래를 보면서 안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주장합니다. 2등, 3등 후보에 대한 사표를 방지할 수가 있고 또 지역주의의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입니다. 현재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이러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1대1 정도로 하자는 그러한 안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에 있어서 지역 민심과 현안을 대변해야 하는 면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역 이기주의가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구의 선심성 예산으로 인해서 몇천억씩 부풀려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느 원로 정치인께서는 비례대표를 대폭 줄이자고 제안하시는데 이 좁은 한반도에 더 분할하는 그러한 결과를 낼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서 유권자의 의지가 그대로 의석에 반영될 수 있고 지역 감정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합니다. 예, 이어서 발언해 주실 분 계십니까? 예, 유근찬 대표님. 이용경 대표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와 선거구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저는 이 선거구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가야 하는데도 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선거구 문제가 오히려 행정구역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비근한 여러 가지 예는 굳이 들을 필요 없더라도 최근에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의회가 4인 선거구, 지방자치의회 선거구입니다.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진 인사들이 진출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는 그런 선거구 제도인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을 보면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위주의 기득권 굳히기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에서 선거구 문제를 포함한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한 나눠먹기식 논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 자유선진당 입장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 3분, 4분께서 1분 미만의 시간이 남으셨습니다. 우리 이강래 대표님 30초 남으셨는데요. 활용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노철래 대표님. 지금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이제 국회 지방행정체계 개편 특위에서 선거구 문제가 나오면은 좀 주춤거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 선거구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중대선거구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국민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의 대표성을 가져야 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구, 물론 소선거구제가 바람직합니다. 또 그 제도를 지금까지 운영해온 데 대해서는 큰 걸림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중대선거구제의 문제는 지역 대표성 문제나 또 파벌, 선거 경비 증가 이런 문제는 다소 그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물론 신진 정치인들 참여 폭도 넓고 또 지금 한나라당 영남, 민주당 호남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 대표성, 지역 관장하는 걸 좀 상대 정당에서, 아니 상대 지역에서도 저희가 생방송이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 맞습니다. 상대 지역에서도 국회의원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앞으로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시간 네, 지켜주시기 아까 부탁드립니다. 유근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2인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정부 들어서 지금 지방자치 실종위기, 고사위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이 정말 피폐화돼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정부 기간 동안에 부자 감소로 인해서 지방교부금이 30조, 교육의 교부금이 15조, 45조나 줄어들게 됐고, 또 그다음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 금년만 작년 대비 6조 8천 정도가 줄어들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행정직 개편 문제 중요합니다만 그야말로 지방재정 문제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이용경 대표님, 강기갑 대표님 아주 짧게 시간 남았습니다. 예, 이용경 대표님.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아무튼 지방행정구의 개편에 정치적인 그런 복선을 깔아서는 안 됩니다.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나라와 민족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입니다. 한반도의 자원을 어떻게 나눠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가 하나의 마을로 재편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최선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그러한 과제입니다. 예, 강기갑 대표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재벌 정권이라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해가지고 지역의 기업들 수도권으로 더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부자 감세해가지고 지방재정도 악화시키고 지방교부금 감세해가지고 지방재정 악화시킨 부분들 분명히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을 어떻게 균형적 발전을 시킬 것인지,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지방 분권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지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더 활성화될 건지 하는 차원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느새 지금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약속한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 시간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유근찬입니다. 오늘 우리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교육비리 문제, 학교 무상급식 문제, 교육감 권한 문제,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 문제, 지방재정 문제, 선거구 문제까지 교육자치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토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자유선진당은 어느 당보다도 확실한 이 분야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우리 자유선진당의 정책을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갖게 됩니다. 저희 자유선진당은 1당인 한나라당, 제1야당인 민주당, 그 다음에 이원찬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짧아져서요. 30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작은 정당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강력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위해서 국민 앞으로 더욱 다가가는 그런 정책 개발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경제 위기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정부는 이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지금 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다른 나라들이 전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20 회의 유치하고 또 원전도 수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여기 계신 야당 대표님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감사합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지방자치 한나라당의 일당 지배였습니다. 그리고 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 부패였습니다. 줄줄이 지금 시장 군수들, 특히 한나라당 시장 군수들 비리 문제로 구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6월 2일 날 바른 심판을 통해서 깨끗한 지방정부, 그리고 이제 이 여야 새로운 균형을 갖는 그런 지방선거가 됩니다. 무상급식 문제, 결코 이념 문제 아닙니다. 교육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가 아니라 의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6월 2일 지방선거 승리한 지역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 꼭 해내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의 비리는 꼭 근절돼야 합니다. 또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이 국민의 그 교육에 지금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건 그만큼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희망연대는 국회에 이 교육 문제를 총괄탈할 수 있는 교육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거듭 주장하고 앞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국회에서 만들어서 교육의 일대 혁신을 이룰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 말씀하시죠. 얼마 전 저희 문국현 전 대표가 정치재판에 의해서 의석을 잃었습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그래서 두 석을 가진 미니정당이 되었습니다. 정치에서는 물론 당세가 정치력을 발휘한다고 하지만 국회에서 싸움을 하는 데는 국회의원의 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석이 100석, 200석이 된다고 해서 그러한 정당들이 창조적인 정당은 아닙니다. 그러한 정당들이 그동안 국정을 이끌어온 행태를 보십시오. 저희가 지난 대선 때부터 주장한 중소기업 위주의 국정 운영은 한나라당이, 사람 중심의 경제는 민주당이 다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껍데기만 빌려갔을 뿐 그 본질은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창조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노력을 다하게 나가겠습니다. 미대법의 대안을 제시하고 4대강 살리기에 앞장서듯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 말씀하시죠. 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양극화로 심화되고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자녀들 교육시키는 데는 가슴에 멍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교 급식 차별 두지 않고 왕따 급식 하지 않고 전체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서 우리 자라나는 미래의 아이들의 식생활 또 건강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질적인 향상과 식탁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행태로 되기를 이번 선거 기간 안에 우리 정책적 과제로 또 공약으로 모든 당이 다 내걸고 선거가 끝나면은 바로 그런 것들이 실현되도록 저희 민주노동당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당 대표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다 들었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 충분히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토론은 교육자치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된 오늘 토론회가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2010년 제1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토론에 참여해주신 6분의 원내대표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사와 토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4월과 5월에 한 번씩 더 공직선거 정책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